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확실히 천명하고 나섰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건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을 639조 원. 이 올해 살림과 어떤 정도의 규모로 줄어드는지 비교를 좀 하면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첫 번째 예산안 639조 원. 올해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저도 이번에 이 예산안이에요. 예산 그렇습니다. 네, 아직 예산.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이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민들이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확정되는 게 아니다. 아, 지금은 그다음에, 아닐 뿐이다. 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발표된 자료만 보면 이 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되게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더더욱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뭐냐면 작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본 예산을 비교를 한 거예요. 아, 올해 본 예산에 비해서. 네. 근데 올해도 우리 알다시피 올해 추경을 2번 했잖아요. 네. 70조 가량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올해 본 예산하고 비교하지 말고 올해 추경까지 다 합한 총합 예산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비교해야 저는 그게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비교할 경우에는 어떤 정도로 줄게 그러면 되나요? 어떻게 되냐면요. 작년에 총 지출이 올해 올해 679조 5천억이었어요. 네, 679조 5천억 원이 올해 지출. 네, 올해 총 지출입니다. 근데 내년에 얼마 쓸 거라고 예산을 잡았냐면 639조예요. 네. 그럼 얼마가 주냐? 40조 줄어요. 40조. 퍼센트로 6% 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을 향한 금년 예산의 가장 키 포인트는 금년에 잡은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약 680조에 비해서 약 한 40조? 6%. 네, 줄인 예산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여야 간에 논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6%를 줄여서 냈는데 논쟁이 일어난다면 야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주장하게 되면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경제가 더 안 좋고 또 코로나도 뭐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서민들 생활은 대단히 금년보다 더 팍팍할 텐데 왜 물가가 아직도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금리도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상황이 금년보다 내년도 훨씬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약계층이 금년도 어려운 것보다도 내년에 더 어려울 거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더 많이 지출을 해야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 예상되는 디베이트가 될 것 같아서 이게 국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6% 총지출 대비해서 줄였지만 여야 간의 어떤 그런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수님도
올해 추경포함 지출 예산보다 6% 줄인 내년 예산이 좀 많이 줄인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과하다, 조금 심하다. 왜냐하면 금년보다도 내년 경제가 훨씬 더 안 좋고 그리고 그 안 좋은 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도 아니라 네. 이 서민 소상공인 그 이하 취약계층에 몰릴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네. 배려가 많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오문성 교수님은 이 예산안 우선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네. 그 우리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어찌 보면 확장 재정에 대해서 예. 이제 재정 건전성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보면 지금 우리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제 추경 2차 추경까지 끝낸 그 금액이 거의 한 680조 정도 되는데 이번에 640조 정도의 어떤 예산 계획을 세운 거 보면 한 6% 정도 줄어서 한 40조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오겠지만 예. 이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이나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쪽에 이제 많이 이제 금액을 예산을 많이 배분했거든요. 아, 사회적 그래서, 약자, 예, 취약계층 쪽에 예, 그래서 이제 배분을 그런 많이 했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보강 취약점에 보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전 정부가 계속적으로 확장 재정을 해왔거든요. 지난 5년간 수포 예산 하면서.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예.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예산이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필요하면 또 나름 추경 예산이 또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미리 그 이 예산 자체를 크게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좀 분명하게 예. 나타나 있다. 이렇게 두 분은 일단 평가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나라 빚이 워낙 많기 때문이잖아요. 이번 예산안대로라면 우리나라 뭐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나라 살림의 적자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관리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는 그야말로 사실상의 재정 수지예요. 예. 이게 이제 혼돈되는 게 이거 말고 통합 재정 수지라는 게 있거든요. 통합 재정 수지. 통합 재정 예. 수지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연금을 내고 기금을 내고 모아두는 것, 거기서 또 나가는 것, 이 기금 수지를 합해서 예. 이게 이제 통합 재정 수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부가 1년 동안 재정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굴러가는 거니까 네. 우리가 정확한 재정 수지는 사실상의 재정 수지는 관리 재정 수지인데 이 관리 재정 수지가 금년도에 5.1%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서 예. 2.6% 적자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예요. 저는 100% 저는 찬성합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을 대폭 줄여야 된다. 지난 5년 동안 너무 정부가 방만 재정을 한 것은 사실이다. 예. 그거는 맞지만 내년도 2023년도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예. 저는 내년은 조금 우리가 예외적으로 재정을 조금 이렇게 유동성 있게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내내 후년 가서 네. 어느 정도 위기가 극복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재정 관리 재정 수지를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년은 좀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조금 코멘트를 한다면 2024년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지금 엄청나게 기울어진 예. 집권 야당이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국회 의석을 최소한 과반은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과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뭔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다. 뭐 이런 인식을 줘야 이게 그다음 24년 4월에 있을 총선에 도움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 빚을 제대로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를 내년에 적자 목표치를 2.6%로 잡은 게 내년 경제를 보면 조금 과하다. 오히려 지출을 좀 더 늘려야 된다. 타이트하다. 네. 제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오 교수님은
복지를 뭐 두툼하게 또 한다고 그랬는데 취약계층을 좀 두터운 지원. 2022년도 금년도 본 예산에 보건복지 고용으로 들어간 돈이 218조예요. 예. 여기는 추경이 안 들어갔어요. 예. 근데 내년도 예산에 보건복지 고용에 투입되는 돈이 227조예요. 227조. 예, 그러니까 10조 늘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에 추경을 감안하면 저 추경 통계를 내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작년 금년에 추경에 투입되는 돈까지 하면 그 보건복지 고용에 지원되는 추경을 포함한 금년 돈에 비해서 지금 정부가 잡고 있는 내년도 이 보건복지 고용의 지출은 내 모르긴 해도 한 40조, 30조 가까이 적은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이거는 대번은 정치적으로 취약계층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발 내지는 불만 내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는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보지만 내년은 조금 예외로 해서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재정을 조금 더 여유 있고 유연하게 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 교수님 이번에 지금 관리재정 수지를 GDP에 비해서 적자를 2.6% 정도 관리한다는 게 이게 정부가 이번에 그걸 발표하면서 왜 재정 준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법제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빚 관리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그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다는 얘기는 정말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동안에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새 정부에서는 재정 준칙은 만들어질 것 같고 확실하게. 법제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건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산식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우리 전 정부에는 보면 국가 채무비율을 60%로 나누고 곱하기 통합 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로 나눠요. 수표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국가 채무비율을 60%까지 관리하고 통합 재정 수지를 3%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이거든요. 그 곱해가지고 1보다 작으려면 둘 다 1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정부, 새로운 정부, 윤 정부의 우리 이제 그 준칙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산식을 보면 뭐가 바뀌었냐면 통합 재정 수지 자리에 관리 재정 수지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통합 재정 수지 대신 관리 재정 수지로 근데 바꿨다. 그 밑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3%는 똑같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제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관리 재정 수지가 실질적인 수지란 말이에요. 이 실질적인 수지를 3% 마이너스 3%까지는 허용하겠다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우리 예전에 전 정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정 준칙을 가져가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채 비율도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전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을 50% 후반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새로운 정부는 2026년 1년이 더 늦어집니다. 1년이 더 늦어짐에도 실제로는 그 채무 비율이 조금 더 작아집니다. 50% 후반이 아니고 중반 정도로 해서 뭐 약간의 차이는 1년 뒤에까지도 그렇죠. 2026년까지 50% 중반으로 통제하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50%이 숫자만 보면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후반이고 중반이고 그 관리하는 그 기간이 2025년, 26년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그래서 보이는.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는 여당과 야당의 생각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바로 좋네 하고 이렇게 나오기는 현재의 야당이 여당 시절에 상당한 부분 그런 생각들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번 이러한 어떤 그 기조에 대해서 현재의 야당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것도 명분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충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준칙 부분도 저는 이제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적이라고 봐요. 어떤 의미? 조건적이란 말이 뭐냐? 지금 집권당이 정치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재정을 좀 많이 쓰자. 적자를 좀 커도 눈 감아주자라고 여당이 이야기하면 야당이 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 에? 재정 준칙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발목을 잡을 거고요. 반대로 지금 정부 같이 준칙 엄격하게 해서
우리 국가 부채 폭증을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 네. 또 야당은 무슨 내년같이 어려운 해에 정부가 그러냐 네. 밀고 땡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건적이다. 여당과 정부 나오는 입장에 따라서 그렇죠. 야당의 입장이 바뀔 것이다. 네. 뭐 국회 정치라는 게 서로 이제 밀고 당기는 싸움이 될 테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에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국정과제, 중요한 국정과제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주요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죠. 병사 봉급, 맞습니다. 부모 급여. 예.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 새 정부가 이제 나름대로는 그 우리 캠페인 기간에 예. 공약을 걸었던 사실에 대해서 예. 인수위에서 많이 이제 다듬었고 이 다듬은 것을 결국은 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강력하게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금 크게 금액이 좀 큰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예. 기초연금 인상 이게 이제 기초연금.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여기 소요 재원이 한 2.4조, 2조 4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좀 큰 금액이 뭐냐면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부모급여 신설하는 거. 부모 급여. 예, 부모급여라며 쓰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 원가 주택에다가 역세권 첫 집에 5만 4천 호 공급하는데 이게 한 1조 1천억 정도. 이게 이제 금액 크기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병사 봉급. 병사들의 봉급. 예, 병사들 봉급이 이제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가면서 그게 이제 82만 원에서 130만 원을 가는데 병장 기준이죠? 그게 병장 기준입니다. 네, 82만 원에 제가 디테일을 쳐다보니까 네. 이게 어디냐면 병장 기준으로 봉급이 67만 원이다가 1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역자한테 주는 이제 그 전역 지원금인가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14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로 드는데 요 차이가 이제 82만 원에 13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또 1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네.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 이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 병장 봉급, 부모 급여가 신설이 되는데 뭐 일부에서는 청년층을 잡기 위한 병장 봉급 같은 경우 당초 대선 공약에는 즉시 병장을 뭐 200만 원 해줄 것처럼 하더니 130만 원밖에 안 되나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자체로 너무 많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우리 신 교수님 이런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간 이 지원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뭐 당장 내년에는 2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130만 원 병장 130만 원. 그 130만 원 아까 오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예. 사실은 100만 원 주고 나중에 퇴역했을 때 그때 받을 돈을 지금 월로 계산하면 130만 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제대할 때 사회 진출 지원금 자기가 넣는 돈하고 정부가 매칭해 주는 거 하고 예. 그게 이제 정부 지원이 월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뭐 그 계산인데 예. 저는 뭐 병사 봉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 또 사실 그 군복무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주는 건 좋은데 예. 거기에 비하면 지금 1조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에 비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장애인 지원 저상 버스를 공급하는 거를 2,300대에서 4,300대로 늘리는 거, 예. 뭐 이런 거는 너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인색한 거 아니냐. 장애인 지원이라든지 네, 저상 그 예산이 버스. 지금 3천억 정도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이 몇만 명이냐 지금 모르긴 해도 20만 명은 훨씬 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우리 군대가 얼마냐? 병장이 뭐 많아야 병장이 뭐 60만 명이겠어요? 네. 병장이 많아봐야 한 15만도 안 될걸요. 왜냐하면 50만을 가지고 3분의 1로 나누면 예. 그죠? 그러면 그렇죠. 병장 인구가 15만 명인데 여기에 1조가 들어가고 1조가 들어가는데 장애인들은 이 인구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3천억밖에 지원을 안 하면 이거는 저는 이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취약계층에 더 지원을 해야 그다음에 된다. 영세 아동인데 예. 영세 아동이 지금 1년에 한 20만 명이 신생아가 안 나올걸요? 예. 그러면 장애인 숫자나 영세 아동이나 숫자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월 70만 원에 1년이면은 800만 원 돈을
드린단 말이에요. 부모급여를 주는 거죠. 거기 1조 3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병사한테 1조, 그다음에 영세 아동한테 1조 3천억인데 부모급여 70만 원 주기로 한 게 1조 3천. 장애인한테는 인구도 훨씬 더 많고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관련된 그 인원이 훨씬 많은데 3천억밖에 가지 않는다? 이번 예산에서 된 게 이러면 균형 차원에서 이런 그 좀 불공평성? 예산이 일단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고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장애인들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네, 제가 문제의식을 그걸 제기를 하는 거죠.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 그 투쟁도 저항도점을 했는데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병사봉급이 이렇게 많이 올린 건 보니까요. 실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 기간 동안 실제로는 만약에 군대를 안 가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근데 상당히 이제 처음에 우리가 뭐 200만 원이라고 얘기했다가 200만 원 얘기했다가 이제 취임 즉시 200만 원 줄 것 같은 인상을 풍겼었죠. 어차피 캠페인은 좀 우리가 선거운동할 때는 조금 더 부풀려지는 건 일반적이니까 제가 볼 땐 크게 그래도 많이 액션 취한 것 같습니다. 부모 급여 일단 신설해서 지금의 영아수당 30만 원 주고 있는 걸 70만 원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까지 가는데 이 소득계층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70만 원 하는 건 문제 없을까요? 부모 급여? 문제가 좀 있죠. 저는 그래서 부부가 다 예를 들면 한 8천만 원 정도 소득이 되어서 그 맞벌이 부부가 1년에 1억이 넘어가면서 자녀를 놓은 분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소득 구간별로 조금 차등을 그러니까 두거나 일정 하자. 수준이 넘어가는 부부의 경우에는 정부가 물론 그 아이 낳기 차원에서 70만 원을 줘도 고맙지만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다. 그런 경제적 이게 된다. 저는 미국서 제가 그 우리 아이를 둘을 낳으면서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그 정부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부 돈 주는 거 좋은데 우리 손자는 나 내 돈으로 낳고 싶게 하겠다. 키우겠다. 내가 키우겠다. 정부 지원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경제 형편이 되면 비록 정부가 준다고 하더라도 고맙지만 난 내 아이 내가 키울 수 있어. 저는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정부가 규제를 하면 전 또 이게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자발적으로 70만 원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었으면 나라가 참 아름다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다 지급한 걸 보니까 안 받는 분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나시죠? 네. 100만 원이요? 네, 재난지원금 다 소득계층.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다 받았죠. 네, 대부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70만 원 준다고 하면 양보할 분들 많지 않아 보이는 신 교수님이 오늘 주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니까 이제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쓸 돈을 좀 줄이는 분야가 24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24조 원을 줄이게 되나요? 정말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까? 어떤 24조가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요. 우리 새 국정 운영 방향을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재구조화를 추진하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도 실제 그 고위직은 좀 더 많이 반납하고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 이번에? 그래서 보면 이 쓰여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이고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이고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나름대로는 이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있죠. 근데 그것도 보면 그러니까 그 줄인다는 게 대부분 기금 지출에서 줄이는 거더라고요. 기금 지출은 뭔가요? 그러니까 기금을 이제 그 기금에 든 분들이 이제
돈을 내면 예.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그 지출하잖아요. 예. 그게 금년도에 연기금 지출이 230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내년에 198조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에요. 그게 얼마가 줍니까? 230조에서 198조니까 벌써 여기서 32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 지출을 40조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24조. 그거의 이건 상당 부분이 네. 연기금 지출에서 줄어드는 거니까 좀 사실상 그 정부의 예산,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에서 줄어드는 거는 금년에 449조 8천억에서 441조 3천억이니까 뭐 좀 작아요. 그리고 그래요? 아까 공무원 봉급을 뭐 10% 장차관 이상 10% 뭐 반납. 장차관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 깎아본들 나는 100억 될까? 장차관 이상 10% 네, 반납.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거다. 상징적인 거고 예.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20년, 21년, 22년 넘어오면서 정말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저를 포함해서 어려웠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봉급이 한 푼도 안 깎였단 말이에요. 동결된 공무원들 많이 있죠. 동결 공무원들. 동결됐나요? 장차관들, 고위 공무원단들은 이 높으신 분, 고위 공무원 언제 계속 동결돼가지고 고위 공무원단들 장차관. 그랬나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일정 올해만 그럼 해도 새로울 게 하나도 없네요. 내년에 줄인다고 해도. 이제 반납하니까 10%나. 동결이 아니라 토해내야 동결 되니까. 반납이라고요? 예. 뭐 줄이는 거니까.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되는 공무원들 공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급 이상, 5급 사무관들 이상. 예. 이분들은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코로나 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에 동참한다. 저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결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공무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5급 이상 정도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확실히 되니까 전 이분들이 급여를 동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그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장차관만 뭐 10% 감소한다고 하면 저는 그 소상공인들이 근데 뭐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이 공무원들 급여 문제는 상징적인 문제고 규모는 얼마 안 실제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줄이려면 지금까지 쓸데없이 지출했던 거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쓸데없이 썼던 재량 지출. 그러니까 정말 안 써도 되는 걸로 굉장히 그 금액이 훨씬 커요. 공무원들 현재 지금 여기 장차관하고 뭐 이렇게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이 금액은 별로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공무원들도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5급 이하의 경우에 1.7% 올린다 그러면 우리 신 교수님 뭐 5급 입사하면 동결하라고 하지만 물가가 지금 5% 오르는데 이 하위직 공무원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7%. 근데 뭐 이거 지금 현재 뭐 이 1.7% 그래도 인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직업군에 따라서는 한 10년간 계속 동결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교수님들도 뭐 그런 분들이 많고 해서 이런 분위기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왔던 거죠.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매년 보면 예산 잡아놓고 안 쓴 불용액이 많거든요. 불용액. 네, 그게 난 수조 단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수조 원의 불용액을 저는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취약계층이나 어떤 특별한 계층에 그거를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뭐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또 불용을 안 하겠지만 억지로라도 다 쓰겠지만 저는 그 불용액이 수조 때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어떤 재정 건전화가 이슈인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으로 돌리는 그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불용액을 취약계층에 지원하자. 오문성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뭐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뭐 제안하시거나 조금 수정이 필요한 거 좀 짧게 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차피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뭐 줄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지출했던 것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은 이런 어떤 그 지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안 써도 되는 지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간성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관성적인 지출. 그게 왜냐하면 이해관계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해관계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철저하게 한번 이제 한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현재 지금 계속 이게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금액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